안녕하세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한 달에 태어나는 아기 2만 명도 밑돌고 있습니다. 지난 8월 출생아 수가 18,984명,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2,700여 명, 12.8%나 줄었습니다. 8월 기준으로 출생아 수가 2만 명을 밑돈 건 81년 통계 작성 이래 처음 있는 일입니다. 8월에 사망한 사람은 3만 540명으로 작년보다 1.7% 증가했는데, 그러니까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를 웃돌면서 우리나라 8월 기준 인구는 11,556명 자연 감소했습니다. 인구는 2019년 11월부터 46개월째 자연 감소를 기록 중이고요. 미래 출생아 수를 가늠하게 하는 혼인 건수 지난 8월 14,610건으로 7% 감소했습니다. 이미 다 알고 계신 내용인가요? 들었던 얘기를 오프닝으로 또 하는 건가요? 이 저출생 수치는 갈수록 기록을 경신하고 있는데요. 이런 뉴스가 더 이상 놀랍지 않다면 우리의 생각에도 관성이 생긴 것일 테죠. 내리막길이 더 가팔라진 저출생, 인구 감소, 브레이크를 잡기도 더 어려워질 것 같습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대호입니다. 이 저출생 문제는 참 아무리 강조를 해도 지나치지 않을 법한데 항상 나오는 숫자를 보면 우리가 이러고 있어도 되나? 또 이렇게 한 달, 1년을 보내도 되나? 라는 참 시급한 마음이 듭니다. 자, 그래도 경제상식 퀴즈를 통해서 여러분과 좀 소통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어디 다른 방송에서 에스트로겐 이거 문제 냈나 본데요. 저희 샵 9730으로 에스트로겐이 왜 들어오고 있지? 전혀 다른 내용입니다. 전혀 다른 내용. 자, Z세대를 중심으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먹거리인데요. 이걸 한 꼬치만 먹어도 하루 권장 섭취량, 당분을 절반이나 먹게 된다고 합니다. 당뇨병, 비만, 충치 이런 위험도를 높일 수 있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어제 국정감사장에 이 관련 프랜차이즈 대표 이 회사 사장님이 국정감사장에 출석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거 가지고 또 갑론을박도 벌어지던데요. 그래서 그분이 이야기하기를 이제부터는 당 함유량을 줄이기 위해서 노력하겠다. 성분 표시도 바로 고시하겠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딸기나 포도, 각종 과일류를 꼬치에 꽂은 다음에 설탕이나 물엿을 딱딱하게 또 얇게 투명하게 입힌 중국에서 유래된 간식이죠. 이 세 글자는 뭘까요? 벌써부터 많은 분들이 정답을 보내주고 계십니다. 저희도 집에서 이걸 해 먹습니다. 밖에서는 굉장히 비싸가지고 저희 또 아이들이 유튜브 보면서 이거 만드는 방법을 터득해서 굉장히 잘 만듭니다. 그래서 나가서 팔자 이런 얘기도 하는데, 자, 세 글자 벌써 군침이 돕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으로 참여해 주시면 되고요. 추첨을 통해서 다양한 선물을 보내드리겠습니다. KBS 콩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도 저희 스튜디오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자주 검색하시면 성공이 가까워집니다. KBS 1라디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1909님이 가장 빠르게 정답 맞춰주셨고요. 닭꼬치, 마탕, 떡꼬지. 마탕 오랜만에 들어옵니다. 마탕도 사실은 좀 비슷한 것 같긴 한데. 자, 오늘의 경제 뉴스 머니투데이 방송 염현석 기자, 손석우 경제평론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염현석 기자가 준비한 소식은 뭡니까? 네, 올해 우리 증시를 이끌었던 대표 종목이 바로 2차 전지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그렇게 잘 힘을 못 쓰고 있습니다. 이 부분 한번 살펴보려고 하고요. 또 우리나라에서 일하는 조선족이 줄고 여러 업종에서 일할 사람을 구하기 어렵다는 하소연이 들리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인지 알아보도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손석우 경제평론가는요. 네, 요즘에 그 비트코인 가격 다시 크게 오르고 있다라는 소식 들어보셨을 겁니다. 비트코인을 비롯해서 알트코인들이 전반적으로 시장이 다시 꿈틀거리고 있는데 배경 알아보고요. 또 이런 가운데 비트코인 채굴과 관련해서 환경 오염이 다시 도마 위에 올라서 이 부분도 짚어보겠습니다. 그다음 소식은 주택시장과 관련된 소식인데요. 최근에 허가받지 못할 인허가를 받지 못한 물량이 꽤 많아지고 있어서 주택시장의 어려움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고요. 이와는 반대로 3분기에 젊은 층인 30대가 주택 구매에 가장 적극적으로 나섰다는 소식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염현석 기자에게 먼저 마이크가 갑니다. 네. 지금도 제가 증시 상황을 보니까 오늘 뭐 코스닥 2% 이상 하락하는 등 지금 시장 상황이 굉장히 안 좋은데 특히 2차 전지 관련주들 네. 어제 시총 상위주가 뭐 8% 10% 빠졌고 오늘도 거의 한 3% 가까이 또 더 밀리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어제 LG 에너지 솔루션 그러니까 2차 전지 대장주죠. 8.7%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포스코홀딩스 6.1%, 에코프로도 8.7% 하락했습니다. 뭐 포스코 퓨처엠은요 10% 넘게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큰 폭의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런 약세는 오늘 장 초반에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도 계속 종목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장 초반 최대 5에서 6%까지 하락폭을 키웠다가요. 지금 현재는 한 3에서 4%대입니다. 어제 하락이 많이 됐었던 포스코 퓨처엠도 한 3.5, 그다음에 에너지 솔루션도 1.7% 정도 이렇게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하루 이틀 이야기가 아니라 뭐 올해 상반기 내내 지난해부터 엄청난 랠리를 펼치다가 제 기억으로는 정확히 7월 26일로 기억을 하는데 네. 그때 막 폭등 한번 마지막으로 했다가 네. 지금이 10월 26일이니까 딱 3달 지났습니다. 맞습니다. 3개월 동안 거의 반토막 이상 네. 그 밑으로 떨어졌는데 이렇게 크게 떨어지는 이유는 뭘까요? 일단 우리나라 2차 전지가 큰 폭의 오름세를 보인 원인을 좀 생각을 해보면요. 아무래도 미국 시장 진출에 대한 기대감이 엄청 컸습니다. 네. IRA를 필두로 해서요. 미국 시장에서 이제 우리 2차 전지가 크게 비중을 높일 수 있다라는 이런 기대감으로 엄청난 상승세를 이끌었는데요. 미국의 전기차 상황이 녹록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국내 2차 전지도 힘을 못 쓰고 있는 것으로 이제 연결이 됩니다. 최근 미국 자동차 업체 포드에 이어 GM도 앞으로 전기차 생산 목표를 낮춘다고 밝혔습니다. 전기차 수요 둔화를 반영해서요. 내년 중반까지 2년간 40만 대 전기차를 원래 생산하겠다라고 했는데요. 이 계획을 폐기해 버렸습니다. 또 차량 가격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네. 중국이 주도하는 리튬 인산철 그러니까 LFP 배터리 탑재를 확대했다고 밝혔는데요. 이 때문에 국산 배터리 수요 둔화 우려가 커졌고요. 우리나라 2차 전지 종목들이 영향을 받은 겁니다. 또 테슬라의 실적이 예상치를 밑도는 등 2차 전지와 전기차 업황 전망에 이제 부정적인 요인들이 이제 지속되고 있어서 2차 전지 종목들이 좀 약세를 보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죠. 전방 시장의 성장세가 좀 꺾이고 자동차 기업들도 힘겨워하니 2차 전지 소재 관련 기업들도 그런 이제 실적 압박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단가이나 이런 압박이 커질 것이다. 이런 좀 어두운 전망들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 가장 최근까지의 2차 전지 기업들 실적은 어땠습니까? 네, 희비가 조금 엇갈리는 모습입니다. 네. 일단 2차 전지를 직접 만드는 곳은 좀 괜찮고요. 2차 전지를 직접 만들지 않고 소재를 공급하는 부분은 조금 힘든 상황입니다. 우선 국내 최대 2차 전지 제조 기업은 LG 에너지 솔루션입니다. 어저께 실적을 발표했는데 3분기 역대 최대 실적을 냈습니다. 매출은 작년 3분기보다 7.5%, 영업이익은 40% 증가했습니다. 여기에 영업이익 중에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 그러니까 IRA의 첨단 제조 생산 세액 공제 조항에 따른 공제액이요 2,155억 원입니다. 그러니까 2,100억 원 이상을 세금 환급을 받았던 겁니다. 그만큼 이거가 이제 2분기가 한 1,000억대 수준이었거든요. 예. 많이 올랐다라는 얘기는 그만큼 미국에서 LG 에너지 솔루션 2차 전지가 많이 팔렸다라는 거를 또 네. 의미를 합니다. 또 최근에 체결한 도요타와의 계약 등 여러 가지 배터리 공급 계약이 이제 더해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뭐 수주 잔고가 500조 원을 돌파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표적인 소재 기업인 이제 포스코 퓨처엠이 있습니다. 포스코 퓨처엠은 지난 24일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요. 올해 3분기 분기 기준 최대 매출은 기록을 했습니다. 하지만 영업이익이 주춤했습니다. 영업이익이 1년 전보다 55% 가까이 떨어졌는데요. 양극재 가격이 광물 가격과 이제 연동이 됩니다. 우리나라는 이거를 이제 판가 연동 계약이라고 하는데요. 광물 가격이 떨어지면서 양극재 가격이 급락했기 때문에 이렇게 수익성이 확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면 기업들이 좀 대책을 세워야 될 텐데요. 좀 어떤 움직임들 나타나고 있나요? 네, 최근 전기차 분야의 여러 문제점 중 하나가 바로 비싼 배터리 가격입니다. 이 때문에 전기차 자체가 가격 경쟁력에 대한 물음표가 조금씩 있는 상황인데요. 이 때문에 보조금이 지급되지 않으면 전기차 시장 자체가 좀 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전기차 제조 기업들은요, 아무래도 단가가 조금 저렴한 중국산 리튬 인산철 배터리, 그러니까 LFP를 선호하게 된 겁니다. 뭐 GM이나 포드가 뭐 LFP를 늘리겠다라고 이제 밝힌 것도 약간 이런 측면이 좀 있는데요. 우리 2차 전지 기업들도 이런 트렌드에 맞춰서 LFP 배터리 개발과 관련 소재 개발에 적극적으로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이 어제 진행한 실적 발표 기업 설명회에서는요, 2026년 까지 LFP 상용화 계획을 이미 밝혔습니다. 그리고 포스코 퓨처엠 등 소재 기업들도요, 이 LFP에 들어가는 이런 중저가 배터리 수요 대응을 위한 양극재도 개발하겠다라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이와 함께 우리가 또 잘하는 거 있죠. 삼원계 배터리. 네. 이제 NC 그 삼원계 배터리 역시요, 가격을 낮추고 하지만 성능은 조금 더 높인 걸 이제 조금 더 가성비 좋은 이제 배터리, 삼원계 배터리를 만들겠다라고 했는데요. 우리 기업들의 이런 가성비 삼원계 배터리 출시 계획은요, LFP보다 조금 먼저 나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은요, 2025년까지 이렇게 좀 가성비 삼원계 배터리를 내놓겠다라고 밝혔습니다. 한마디로 잘하는 분야는 계속 발전시키고 다양성도 좀 넓혀보겠다라는 전략입니다. 일단 제품으로 승부를 해야 된다. 기술력은 계속해서 노력들을 하고 있는 거고요. 다만 기업이 앞으로 열심히 노력을 하는 것과 또 주가는 또 별개의 움직이기 때문에 그것도 좀 신경을 써야겠고요. 자, 손석구 평론가가 골라온 경제뉴스. 비트코인 이야기부터 먼저 들어볼까요? 비트코인 가격이 최근에 많이 올랐습니다. 네, 많이 올랐죠. 오늘도 보니까요, 이제 국내 가상자산 거래 플랫폼 그 빗썸 기준으로 해서요, 현재 4,660만 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게 지난 19일만 해도요, 3,800만 원대, 즉 4천만 원 아래였는데 며칠 사이에 20% 가까이 급등하는 그런 양상을 보였어요. 자, 비트코인 가격이 크게 오르자 다른 그 알트코인이라고 하죠, 다른 코인들 가격도 들썩거렸습니다. 시가총액이 두 번째로 큰 그 코인이 이더리움이라는 게 있는데, 이 이더리움의 경우에는 현재 242만 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최근 며칠간 상승 흐름을 이어가면서 닷새 만에 14% 넘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뭐 이 밖에도 리플이라든지 솔라나 같은 다른 알트코인들도 이런 비트코인 가격 상승세에 힘입어서 두 자릿수대로 동반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의 상승세가 전체 가상자산 시장에 훈풍을 불어넣으면서 시장 전체적인 투자 심리가 개선된 모습입니다. 그러게요. 그러면 그 배경을 좀 살펴봐야 되는데, 일단은 이게 가격이 오르다 보니까 사람들이 코인 그럼 지금인가 이렇게 또 혹하실 수도 있거든요. 네. 그 본질을 좀 한번 살펴볼까요? 일단 큰 폭으로 오른 배경을 보면요. 네. 비트코인의 경우에는 지금 미국에서 현물 상장 지수 펀드 ETF라고 하죠. 이 비트코인 현물 ETF가 출시될 것이다, 이런 기대감이 크게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SEC에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신청을 낸 자산운용사는 뭐 블랙록이라든지 피델리티 같은 10개에 이르는 자산운용사들인데요. 업계에서는 내년 초에 ETF가 출시돼서 거래가 가능해질 것이다, 이런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즉 ETF 출시를 기점으로 해서 가상자산 시장에 이른바 큰 손들이 들어올 수 있을 거란 기대가 큰 게 호재로 작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동안 기관 투자가들의 경우에는 거래소 해킹 가능성이라든지 뭐 횡령 같은 경영진의 모럴 해저드 등을 이유로 해서 거래소를 통한 비트코인 직접 투자를 꺼려왔습니다. 그런데 비트코인 현물 ETF가 이렇게 상장이 된다면 이 ETF를 통해 비트코인에 투자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는 셈이 되겠죠. 그렇게 돼서 많은 사람들이
ETF에 투자하면 그 돈이 몰려서 코인 가격을 더 올릴 수 있지 않겠느냐가 네. 또 먼저 그 가격에 반영이 되는 거죠. 그렇죠. 앞으로 그 가상자산에 대한 전망들은 지금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가격에 대한 전망은 사실 엇갈립니다. 그러니까 비트코인 ETF 출시라는 확실한 호재를 등에 업고 계속 상승세를 이어갈 것이다. 이런 전망도 있습니다. 뭐 공격적으로 전망하는 전문가들은 기존의 비트코인 가격의 전고점이었던 8천만 원대 여기를 돌파할 것이다라는 공격적인 전망도 내놓고 있습니다. 반면에 현재의 높은 금리 수준이라든지 경제 여건 등을 감안을 하면 아무래도 가상자산이 위험 자산에 속하기 때문에 많은 자금이 유입되기는 어렵다고 보고 지금의 가격 상승세 역시 한계가 있을 것이다 이런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또 비트코인 정도만 제외하고 다른 알트코인들은 아무래도 투자가 계속 유입되기 어려울 것이다 이런 신중론도 나오고 있습니다. 아하. 그리고 또 하나 이거 오랜만에 이야기 들어보는데 네. 사실 비트코인 같은 거 코인 채굴할 때 컴퓨터라든지 그래픽 카드 또 거기에 들어가는 전력 소모 굉장히 네. 심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역시 또 한 번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겠네요. 네, 최근에 이제 캐나다 유엔대 물환경보건연구소가요, 2020년부터 2021년까지 비트코인을 채굴하는 76개 국가의 활동을 분석을 해 봤는데요. 일단은 총 173.42 테라와트시. 이 전력을 이만큼의 전력을 소비를 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이게 국가 단위로 볼 때 세계 27위에 해당되고요. 인구 2억 3천만 명의 파키스탄이 사용하는 그 전력량보다 더 많은 양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이 전력을 생산하기 위해서 여러 에너지원들이 쓰이지 않습니까? 네. 가장 많이 사용된 에너지원은 석탄이었습니다. 45%였고요. 천연가스, 석유 같은 화석연료가 전체의 67%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을 채굴하는데 발생한 탄소량을 집계를 해봤더니요. 석탄 3,814만 톤을 태우거나 천연가스 화력발전소 190기를 가동할 때 나오는 온실가스의 양과 비슷한 것으로 분석이 됐고요. 이야. 이 정도의 탄소를 상쇄를 하려면 나무를 39억 그루를 심어야 한다. 39억 그루요. 39억 그루입니다. 네. 이만큼의 나무를 심으려면 땅도 많이 필요하겠죠. 그렇죠. 아마존 뭐 다 열대우림인 거 아시지 않습니까? 이 아마존 열대우림의 7%에 해당하는 토지가 필요하고요. 뭐 네덜란드나 스위스 국토 면적에 해당하는 토양이 필요하다는 분석 나왔습니다. 전력 사용량 기준으로 비트코인 채굴 활동이 가장 활발한 국가 중국이었고요. 예. 이어서 미국, 뭐 카자흐스탄, 러시아, 말레이시아, 캐나다, 독일 순이었습니다. 또 이제 비트코인에 대한 이야기 앞으로도 계속 나올지 한번 지켜보고요. 자, 염현석 기자에게 다시 갑니다. 네. 우리나라 일자리 상황을 좀 한번 짚어볼게요. 네. 우리나라에서 일을 하는 뭐 조선족을 비롯한 중국 동포들, 네. 중국 동포들의 수가 좀 많이 줄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예전에 식당에 가면 조선족 등 중국 동포들의 그런 좀 특유의 말투를 좀 많이 들을 네. 수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최근에는 이 자리에 베트남 등에서 온 동남아 분들이 조금 채우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하. 실제로 을지로에 제가 호프집을 한번 가봤는데 거기 일하시는 분 전원이 베트남 유학생인 경우도 있었습니다. 서빙하는 직원들 전체가 네, 한 10여 분 정도 됐었는데요. 그 정도가 됐었습니다. 이는 공식적인 숫자로도 좀 확인을 할 수 있었는데요. 법무부에 따르면 우리나라에 머무는 외국인은 지난 9월 말 기준 251만여 명입니다. 사상 최대치입니다. 2021년 말과 비교하면요. 1년 9개월 만에 55만 7천 명, 그러니까 28% 정도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중국에 체류 중인 중국 동포는 24만여 명으로 증가를 했습니다. 국내에 체류 중인 중국 동포요. 네, 최대치가 4년 전이었는데요. 네. 이때랑 비교하면 30% 정도 줄었습니다. 중국 동포 수는 줄고 다른 나라 국적의 외국인들의 수가 크게 늘어난 겁니다. 중국보다 높은 물가 등이 중국 동포들이 이제 떠난 배경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아하. 이게 참 어쩔 수 없이 이게 국내 인력난으로도 연결이 되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제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는요, 우리나라의 임금이 자국보다 좋으면 조금 힘든 분야라 하더라도 일을 좀 많이 했습니다. 대표적인 분야가 바로 간병인과 가사 도우미 등의 이런 분야인데요. 최근에 이 분야에서 일했던 중국 동포들이 많이 빠지는 추세입니다. 이 때문에 임금도 크게 올랐습니다. 여러 직업 소개서들의 이제 통계를 좀 보면요. 네. 가사 도우미 같은 경우에는 월 300만 원 이상, 공동 간변인은 한 250에서 300만 원 정도는 줘야 사람을 구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간병인. 예. 네. 5년 전만 하더라도 이 모든
가사 도우미 등은 한 월 180만 원 수준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인건비가 굉장히 많이 오른 거네요. 한 2배 가까이 오른 겁니다. 또 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에서도 외국인 근로자를 좀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해야 된다. 이런 지적들도 나오죠. 네, 그렇습니다. 최근에 보면 제조업 분야와 서비스업 분야를 중심으로 구인난이 엄청 심합니다. 네. 법무부가 외국인 숙련, 기능 인력, 비자 발급 쿼터를 2,000명에서 35,000명으로 엄청 늘렸습니다. 하지만 실상 외국인 근로자가 필요한 분야에서는 이런 제도가 있는지도 모르는 것으로 중기중앙의 설문조사 결과 이렇게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외국인 비자가요, 대부분 조선업 등 대기업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때문에 중소기업들은 외국인 근로자들을 구하는 것도 쉽지 않다라고 합니다. 실제 도장업, 그러니까 이렇게 페인트 칠하는 이런 도장업 네. 같은 경우에요, 외국인이 선박을 만드는 조선 기업에는 근무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소정비센터 같은 데에서는 근무를 할 수 없습니다. 똑같이 페인트 칠하는 건데도 네, 맞습니다. 이게 업종마다 조금 다르거든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업종, 그러니까 중소기업에서는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 관리를 한꺼번에 하는 이런 정책적 컨트롤 타워가 조금 필요하다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또 현장에 또 어려움이 있으니까요. 네. 다시 손석우 경제평론가에게 갑니다. 네. 정부도 주택 공급 좀 빨리 하겠다 이야기를 밝혔는데 네. 아직까지도 집을 지으려는데 인허가를 받지 못한 대기 물량이 되게 많다고요. 네, 그러니까 지난해 1월 이후에 그 인허가를 신청을 했지만 아직 승인되지 않은 대기 물량을 집계해 봤더니요, 네. 17만 6천 가구 가량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이게 올해 들어서 8월까지 인허가를 받은 물량을 따져 보면요, 21만 3천 가구였습니다. 근데 대기 물량이 17만 6천 가구니까 상당히 많은 물량들이 지금 인허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인허가를 받지 못하는 이유는 다양한데요. 주된 이유는 일단은 지금 금리가 높기 때문에 그 건설사들이 자금 조달이 어려워서 이렇게 상황이 착공돼서 건설이 진행되기 어려운 사업장들이 많아졌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제 인허가 과정에서 실시되는 각종 영향 평가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요, 또 관계 기관 간의 협의가 지연되는 것도 인허가가 늦어지는 원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개선하고자 이런 것들을 한꺼번에 심의를 하는 통합 심의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사업 기간을 단축하는 방안 등을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즉 인허가 속도를 높여서 부동산 건설 경기 부양을 하겠다, 이런 전략입니다. 일단 좀 공급의 혈맥이 좀 막혀서는 안 되겠고요. 그리고 올해 들어서 특히 이제 상반기에 주택 가격이 많이 반등하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가장 적극적으로 매수한 나이대 연령별로 보면은 30대가 제일 많이 샀다고요. 네, 놀랍죠? 이게 법원 등기 정보광장 자료를 분석해 본 건데요. 예. 30대 주택 매수 경향이 뚜렷하게 드러났습니다.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그러니까 3분기가 되겠죠. 생애 처음 집합 건물을 구입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한 사람 98,345명이었습니다. 이게 2021년 4분기 이후 가장 많은 규모였습니다. 집합 건물이면 이제 아파트, 빌라, 오피스텔까지. 네, 뭐 쉽게 말해서 주택을 처음 구입한 예. 사람,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같은 기간에요, 전체 매수자가 24만 8천여 명이었으니까 40% 가까이에 해당이 됩니다. 10명 중에 4명이 30대였다. 맞습니다. 예. 그런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었던 지난해 4분기의 경우에는 이렇게 처음 집을 구입한 사람이 6만 명대로 줄었었는데 올해 들어서 다시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네. 거죠. 야, 그래요. 그러면 이게 나이대로 보면은 30대가 이렇게 뛰어들고 있고 그 이유는 뭘까요? 이게 2020년과 2021년을 보면 당시 이 제로에 가까운 이 금리를 등에 업고 이 기간에 집값이 폭등을 했었잖아요. 네. 당시에 뭐 영끌이라는 신조어까지도 등장할 정도였죠. 그래서 30대가 이런 부동산 급등기를 겪은 세대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집값이 떨어져 있는 이런 시기에 지금 집을 사야겠다. 그 적극적으로 집을 산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때마침 정부도 대출이라든지 부동산 세금과 관련해서 규제 완화를 대대적으로 해주었죠. 뭐 특례 보금자리론도 있었고요. 특히 이제 생애 최초 그 주택 구입자에게는 취득세를 면제를 해주는 이런 혜택도 좋습니다. 이런 것들이 젊은 층의 주택 매수 심리를 자극한 면도 있어 보입니다. 또 장기적으로 보면요, 뭐 주요 지역의 경우에는 여전히 주택 공급이 부족한 상태가 이어질 것이다라는 전망이 있고요.
전셋값이 또 다시 상승한 여파도 이런 30대 주택 매수 심리를 자극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런데요. 연말에는 이런 양상이 또 바뀔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아, 그래요? 네, 3분기에는 적극적인 매수 분위기로 주요 지역의 집값이 또 단기간에 많이 오르게 되면서요. 수요자들 사이에서 최근에 이런 흐름에 대해서 가격 저항감이 또 생기는 부분이 있고요. 또 최근에도 정부가 특례 보금자리론 축소했지 않습니까? 또 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뭐 연 7%를 넘어서면서 금리 부담 때문에 매수 심리도 한풀 꺾인 그런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30대들에게는 최근에 그 부동산 폭등장 때 작년 재작년에 그 포모라고 해서 나만 집을 못 사면 어떡하지? 그런 게 아마 가장 최근에 트라우마로도 좀 남아 있을 텐데요. 네. 이거는 또 나중에 한번 또 부동산 시장 전망을 또 통해서 같이 좀 심도 있게 살펴봐야겠습니다. 손석우 경제평론가 그리고 머니투데이 방송의 염현석 기자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일라디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를 듣고 계십니다. 참여해주신 여러분께는 추첨을 통해 건강을 품다 헬시허그에서 고함량 글루타치온 퍼펙트 75를, 아름다운 식탁 창조 주비푸드에서 자연에서 갈아 만든 생와사비를, 쉽고 빠른 판촉물 제작 시너지 기프트에서 고속 충전 케이블을, 그리고 성공예감에서 준비한 커피 쿠폰을 보내드립니다. 당첨자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경제 상식 퀴즈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과일의 겉을 설탕으로 얇게 코팅해서 이게 꼬치처럼 들고 다니면서 먹는 간식이라고 하죠. 특히 10대, 20대 젊은이들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요. 이것 관련한 프랜차이즈 매장이 2020년에는 16개였는데 올해는 420개까지 급증했다고 합니다. 주변에 이거 파는 매장 아마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 조리가 간편하고 초기 투자 자본도 많이 안 들어서 소규모 창업하신 분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근데 또 반대로 이게 반짝 유행에 그칠 수도 있고요. 또 영양 문제, 충치 문제, 또 많은 분들이 지적을 해주시는데 이 꼬치를 길에다 많이 버려서 쓰레기도 논란이 좀 되고 있죠. 많은 분들이 정답 보내주고 계시고요. 3085님 이거 먹다가 이 빠질 뻔했다고. 그리고 3679님도 치과 의사님들 돈 벌게 해주는 효자 상품입니다. 이선의님은 부모님에게 이걸 사드렸더니 설탕을 녹여서 과일만 드시던데 너무 웃겼어요. 예전에 그 초콜릿 벗겨내고 아몬드만 드시고 막 이런 느낌인가요? 설탕은 그냥 포장일 뿐. 해체해서도 드시고요. 이원영님, 강원도 중소도시에 사는 저희 지역에서도 마라탕과 이것이 아이들 필수 외식 코스가 됐어요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되게 많이들 이제 공감을 하시는 코스일 겁니다. 그리고 0790님이 남들은 웃고 떠들면서 행복해 보이는데 매일 나아지지 않는 상황과 좀처럼 바뀔 것 같지 않은 현실에 나의 세상은 온통 흑백으로 가득 찬 이 기분 싱글맘으로서 홀로 아이 키우는 게 왜 이리 힘든지 대호님께서 힘내라고 뭐든 할 수 있다고 해주세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뭐든 하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 이름을 대오라고 이제 오타를 써주셨는데요. 저는 이대호거든요. 오타를 내도 이렇게 사연에 당첨이 되고 사연을 읽어주고 뭐든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감사합니다. 남들이 웃고 떠들어서 행복해 보이는 게 아니라요. 행복해서 웃는다기보다는 웃어서 행복해지는 거죠. 항상 이게 거꾸로도 생각을 해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힘내시길 바라겠고요. 여러분의 의견, 정답, 그리고 사연 다 좋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드는 샵 9730이나 KBS 콩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오늘의 움직임에 주목하고 세상의 흐름을 놓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내일을 응원하며 성공의 열쇠를 함께 찾아갑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우리 집 있는 골목까지는 들어오지 마세요. 우리 동네에서 관광객 일행들끼리 크게 대화하지 마세요. 라는 게 문구로 써 있다고 합니다.
그 유명 관광지에 이어서 주택가까지 마을 곳곳에 관광객들이 파고들고 있기 때문인데요. 예쁜 사진 남겨야 되지 않습니까? 예쁜 집들 옆에서. 이걸 과잉 관광, 영어로는 오버 투어리즘이라고도 하는데요. 과연 이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민들하고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은 없을까요? 같이 한번 고민해 보시죠. 한양대 관광학부 정란수 겸임 교수입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뭐 서울에서는 북촌, 서촌이 가장 대표적인 것 같고요. 부산에는 뭐 감천마을, 통영의 뭐 동피랑, 저 여기를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주민들이 참 많은 불편을 호소한다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어떤 사례들이 좀 있을까요? 원래 외지인들이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 방문하는 게 그 숫자가 적을 때는 좀 크게 문제가 되지 않다가 예. 지역민들이 살고 있는 마을에 수용 가능한 범위를 초과한 관광객이 들어오면 아무래도 실제 생활하는데 좀 제약이 많이 갈 겁니다. 네, 가장 큰 문제가 소음, 사생활 침해가 대표적이고요. 네. 또 살고 있는 내 집에 막 들어오기도 해요. 테마파크에 온 것 같이. 아, 집에 들어온다고요? 하고요. 네, 막 들어옵니다. 마당에? 예. 그리고 또 우리나라에는 거리에 쓰레기통이 많이 사라지다 보니까 그냥 길거리에 요새 인기 있는 오늘 퀴즈 정답 같은 그런 간식도 먹고 센스 있으신데요. 예. 네네 그냥 그런 걸 버리기도 하고요. 네. 또 주차난이 굉장히 심각해집니다. 마을에 뭐 공용 주차장이 있어도 상당히 작거나 아니면 버스 대형 주차장이 없는 경우도 많다 보니까 관광객 승하차 이런 엄청난 교통 체증이 이루어지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아이고 그러게요. 일단 근데 생각해 보면 이게 한편에서는 우리 지역에 관광객이 좀 많이 와줬으면 좋겠고 또 그걸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는 지자체도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건 좀 어떻게 우리가 봐야 될까요? 사실 이러한 문제가 이번에 국감에서도 좀 많이 지적이 됐습니다. 네. 이런 과잉 관광을 방지해야 된다라는 지적이 또 있었던 반면에 지자체들은 이런 과잉 관광에 대해서 아주 크게 문제라고 좀 생각지를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게 많은 문제가 지자체들은 관광객 유치가 관광 정책의 최우선 목표지 지역민이 함께 상생해야 된다든지 아니면 얼마나 관광객이 와야지 수용이 가능한지 이런 조사가 제대로 되지 않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관광객이 많이 와야 좋다는 그런 수준에서 벗어나서 얼마나 관광객이 오고 어떠한 관광 활동을 행해야 지역민이 행복한지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는데 지자체들이 이런 관광 정책의 성과로 제시하는 게 보통 통상 관광객 수의 증가율이라든지 SNS 팔로우 숫자, 관광 소비액 이런 좀 정량적인 수치에 좀 이렇게 맞춰지고 있다 보니까 그냥 지역민들에 대한 고통은 잠깐 우리가 생각하면 되고 많이 유치하면 최고라는 그런 생각들을 갖고 있어서 이런 좀 정량적인 수치 위주의 좀 관광객을 많이 유치하면 된다는 그런 지자체들의 어떤 홍보에 지금 좀 문제가 있는 경향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또 한켠에서는 관광객들이 많이 오지 않아서 기다리는 지역 입장에서는 아유 배부른 소리 하네 할 수도 있는 거고 또 실제로 이렇게 고통을 겪으시는 주민분들 입장에서는 이거 안 겪어봐서 그런다. 또 이렇게 다 항변하실 수도 있을 텐데 네. 그 관광객으로 인한 경제적 효과는 어떨지 또 그거를 과연 그 주민들도 같이 좀 체감을 하면서 공생이 가능할지 좀 어떻게 보세요? 맞습니다. 관광객이 오면 분명히 지역에 대한 활성화가 있는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관광 산업을 보통 고부가가치 산업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고부가가치 산업이기 때문에 고용 창출도 이루어지고 또 세수 증대가 이렇게 다양하게 발생되는 게 현실입니다. 그리고 또 방문하지 않는 소도시나 마을 지역 같은 데 관광객이 이렇게 많이 방문을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지역의 활기도 살아나고 또 이런 관계를 맺는 사람들이 나중에 정착하는 그래서 요새 지역 소멸과 관련된 인구 소멸에 대한 대안으로도 기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제대로 된 정책이 함께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네. 아무래도 지역의 상권이 바뀌게 되고 원래 지역민들이 이렇게 좀 필요했던 생활 필수 업종들이 사라지면서 카페나 음식점 같은 걸로 또 프랜차이즈에 대한 업종으로 많이 이런 변화되는 그런 현상들이 오게 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을 지역민들이 함께 참여해서 이런 관광의 업종들로 뭔가 운영을 하게 한다든지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정책들이 좀 필요할 거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러게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지역 특색, 그 지역만의 매력이 좋아서 관광객들이 갔는데 그렇게 되면서 점차 카페만 생기고 네.
뭐 이렇게 판매점만 생기고 이러다 보면 또 이제 색깔을 잃어버릴 수도 있는 거고요. 네. 또 주민들도 불편해서 그 삶의 터전을 떠날 수도 있는 거고. 네. 이거 좀 고민이 되네요. 지금 앵커님께서 말씀 주셨던 예. 그런 내용들을 보통 우리가 관광이라는 투어리즘이라는 용어와 네. 젠트리피케이션을 합쳐서 투어리스티피케이션이라고 좀 불리곤 있습니다. 어렵네요. 뭐라고요? 투어리스티피케이션. 투어리스티피케이션. 네네. 네, 어렵습니다. 네. 이거 약간 학술적인 용어긴 한데요. 네. 이게 북촌 한옥마을 같은 경우가 사실 대표적이었는데 실제로 지역에 있던 문구점이나 세탁소 같은 게 이제는 다 사라지고 그 지역에 카페나 기념품 가게 같은 이런 관광 시설만 들어오게 된다든지 특히 이제 임대료가 많이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임대료가 오르다 보니까 이제 생활 필수 시설들을 버티기 어렵고 또 이런 거를 주변에 부동산 업체들이 좀 부추긴다고 합니다. 건물주들한테 저 가게 내쫓고 더 비싼 임대료를 받을 수 있는 좀 멋들어져 보이는 카페에 들어오게 하겠다. 이제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우선은 그런 상권에 대한 변화가 일어나기도 하고 그런 상권의 변화 때문에 주민들은 자기가 살고 있는 곳에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이 없어지니까 또 떠나게 되는 이제 이런 문제들이 생기게 되고 이게 또 장기적으로는 주민들의 불편함을 떠나서 네. 관광 자체 그런 마을 자체의 매력성이 떨어지는 부분들이 생기게 됩니다. 다 프랜차이즈, 카페 이런 것들이 생기니까 예. 지역 우리 관광객들이 마을에 가는 거는 그 지역에 어떤 로컬이 있으니까 그렇죠. 가는 건데 그런 거 이제 사라지는 거죠. 그래서 비슷비슷한 상가만 남으면은 그냥 테마파크 온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이런 게 또 장기적으로는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게요. 박미영 님이 특정 이제 지역에 유명해지기 전에 조용히 다녀오고는 했는데 이제는 안 가신다고. 관광객도 너무 많고 드라마 촬영 때문에 자유롭게 돌아다니지도 못하는 일이 빈번해진다. 또 이런 의견도 주셨습니다. 그래서 또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또 얼마나 불편해하실까요라는 의견도 주셨고요. 그러게요. 그럼 뭔가 좀 해법을 찾아야 되는데 해외 유명 관광지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거기도 또 주민들도 있을 테니까요. 오히려 이런 과잉 관광 문제는 우리는 이제 문제를 인식하고 대책을 고민하는 단계지만 유럽 같은 굉장히 유명한 관광지나 마을 같은 경우는 이미 굉장히 많이 문제가 불거져서 이야기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많은 대책들을 좀 내세우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우리 물의 도시로 유명한 곳이죠. 이탈리아의 베네치아 이제 이런 곳들은 지역민들이 탑승하는 수상 택시가 별도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객이랑 같이 줄 서지 않고 지역민들만 함께 탑승하게 한다든지, 네. 스페인 유명하죠. 바르셀로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유 숙박 이런 업체들 이런 것들에 대한 무분별한 확산을 방지하거나 호텔을 신규로 개발할 때는 외곽에만 좀 허락해 준다든가. 그리고 이제 바르셀로나에 굉장히 우리 한국인들도 많이 가시는 전통시장이죠. 보케리아 시장 이런 데 같은 경우는 네. 지역민들이 이용하는 고유의 시간을 둡니다. 그래서 관광객은 들어가지 못하고 이렇게 지역민만 좀 이용할 수 있게 한다든지 또 그리고 몇몇 군데에서는 이런 지역민들을 방해하는 이런 소음이라든지 사생활 침해 행위 이런 것들을 통제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또 과잉 관광이라고 저희가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과잉이라는 게 수용력 이상의 관광객이 오는 게 문제이기 때문에 네. 이제 일일 관광객 수를 좀 제한하는 것들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루브르 박물관, 마추픽추 이런 데들도 시행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바르셀로나 같은 경우도 구엘공원, 사그라다 파밀리아 이런 데도 다 예약제를 통해서 관광객은 몇 시에 몇 명만 방문한다. 이런 것들을 미리 알려주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이런 수용력에 대한 결정, 분산 정책 이런 게 가장 보편적으로 해나가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관광객과 지역 주민을 좀 분리를 하고 수용할 수 있는 능력별로 좀 시간 제한을 두든지 그런 것도 방법인데요. 또 일부 국가에서는 세금을 더 걷는 경우도 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주도에서 한때 입도세, 제주도에 들어오는 관광객들에게 추가 세금을 걷겠다라는 거 이제 추진을 한 적이 있었는데 이게 과연 세금으로 해결이 될까요? 이제 과잉 관광지에서 관광세, 입도세 이런 걸 통해서 시행하는 방식이 보통 통상적으로 마케팅을 하는 게 아니라 디마케팅을 하는 방식으로 수요를 조절하거나 아니면 이제 관광세로 나온 세수를 지역민에게 돌아가는 방식이어서 일부 이제 효과적인 방식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비용을 통해서 이렇게 주는 게 여행객들이 또 반발을 하게 하고 감소하게 하는 방식이다 보니까 이게 과연 옳은가에 대한 좀 논란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어디 맛집 뭐 제주에 요새 유명하다는 돈가스 집에 이제 손님이 많이 온다고 해서 네. 10,000원짜리 돈가스를 20,000원을 받게 한다면 그걸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세금을 지불하는 방식이 네. 다른 상품 가격에 포함이 됐거나 또 영업자가 나중에 소득에 따라서 지불하는 이런 간접세 방식을 많이 택하는데 이런 입도세 같은 지적세에 대한 방식을 택하는 게 과연 우리가 받아들일지에 대한 것들 이런 것들도 좀 고민이 될 부분이어서 그렇죠. 뭐 사실 공청회나 이런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부분일 것 같기는 합니다. 사회적 합의 좀 같이 좀 고민을 해 나가봐야 되겠습니다. 0220님이 관광객이 문 앞에 주차해서 문을 못 열어서 나가지도 못한 적이 있다고 하시고, 박범준님은 이어 역시 이제 특정 문화마을 문을 벌컥 열고 들어오는 거 본 적이 있어요. 진짜 문제입니다. 또 이렇게 네. 좀 다 같이 서로를 생각하는 마음이 좀 더 커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한양대 관광학부의 정란수 겸임 교수와 함께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라디오 정보센터 다녀오겠습니다. 어젯밤 9시 46분 충남 공주시에서 규모 3.4의 지진이 발생함에 따라 행정안전부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가동을 시작했습니다. 일종 가축 전염병인 럼피스킨병 확진 농가가 6개 시도 12개 시군 38개 농가로 늘었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소비심리 약화에 따른 수요 감소 등으로 기업들이 체감하는 경기 수준이 한 달 만에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올해 3분기 실질 국내 총생산 GDP는 전분기 대비 0.6% 성장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조진주였습니다. 자, 일상 속 행동을 심리학과 경제의 시선으로 재미있게 바라보는 행동경제학 시간입니다. 그 속에 돈의 흐름, 돈을 이용하는 방법도 숨어 있습니다. 국민대 경영학과 주재우 교수와 함께하는 날입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뭐 퀴즈부터 내주신다고요? 예, 제가 퀴즈부터 먼저 내고 이야기를 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주세요. 제가 예전에 우리나라 크레딧 카드 회사, 신용카드 회사 신용카드 프로젝트를 한번 한 적이 있거든요. 예. 그 회사에서 10,000원 이상 결제하면 2,000원을 할인해 줍니다라고 하는 모바일 쿠폰을 네네. 휴대폰으로 보내드릴 때 그 앞에 한 줄을 예. 어떤 말을 더하면 더 많은 사람들이 쿠폰을 누르고 사용할까라는 아하. 걸 요청을 하셨어요. 사람들이 그 카드 회사를 이용하기 위해서 네. 쿠폰 주는 것도 좀 많이 클릭하도록 네, 유도하려면 맞습니다. 어떤 문구가 가장 효과적이었을까? 뭐 보기가 있나요? 네, 저희가 그때 행동경제 메커니즘 5개를 이용해서 네. 5가지를 만들어서 앞에다 붙였습니다. 네, 여러분도 문자 메시지 샵 9730이나 KBS 콩으로 올려주시면 됩니다. 네, 자 제가 5개를 하나씩 불러드리겠습니다. 예. 제일 첫 번째는 1번 당신을 위해 지난해부터 준비했습니다. 당신을 위해 지난해부터 준비했다. 네, 네. 그리고 2번 2,000원이 갑자기 생겼습니다. 오, 네. 3번 이번 달 최고의 인기 상품은 물음표. 어허, 네. 4번 2,000원의 혜택은 이미 당신의 것입니다. 또 있네. 5번 많은 사람들이 이 매장에서 겨울 준비를 합니다. 이거를 학자분들하고 기업이 같이 머리를 맞대고 네. 뭔가 행동 경제를 가미를 해서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문구 하나를 결정을 했다라는 거죠. 이 중에 하나로. 저희가 결정한 게 아니고 5개를 다 보내드려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반응을 하는지를 데이터로 얻은 겁니다. 그러면 이 중에 정답은 가장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클릭을 유발한 문구, 그걸 맞춰주시면 되는데,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주제랑 연결이 되죠. 네. 노력 휴리스틱이라는 이야기인데, 휴리스틱은 어림짐작이라는 거죠. 네, 하나의 맞습니다. 실마리만 보고 전체를 판단하는. 그렇죠. 근데 그러면 노력 휴리스틱은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노력 휴리스틱은 이름 자체가 가지고 있는 것처럼 사람들이 노력을 가지고 무언가를 평가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느낌이 개념이고요. 노력한 걸 보고 판단을 하는. 네, 그렇습니다. 요 노력 휴리스틱이란 이름보다 더 재미있는 게 열쇠 수리공의 역설,
이라고 하는 스토리가 있어요. 열쇠 수리공의 역설이요? 네, 미국에 있는 학자가 어느 날 블로그에 포스트를 올린 겁니다. 예. 자기가 열쇠 수리공을 만나서 얘기를 들었는데 너무 신기하더라. 그 얘기가 뭐냐면 이 열쇠 수리공이 처음에 열쇠 수리공이라는 직업을 가질 때 맨 처음 배울 때는 열쇠를 잘 못 여니까 선배와 같이 다니면서 열쇠 이렇게 여는 걸 훈련하고 그랬는데 네. 맨 처음 자기한테 들어온 열쇠를 열어달라는 주인한테 가서 열쇠를 열 때 30분 동안 끙끙끙끙 대면서 겨우겨우 연 거예요. 예. 그랬더니 주인이 그 모습을 보고 너무 고생 많이 했으니까 네. 이 돈 20불인가를 주고 팁도 더 많이 준 겁니다. 아, 고생했다고. 네, 고생했다고. 그런데 이 사람이 오랫동안 열쇠를 열면서 예. 이제 훌륭한 열쇠 수리공이 돼서 예. 열쇠를 열려갔더니 이제 주인이 열어달라고 했을 때 2, 3분 만에 열 수 있게 된 거예요. 아, 바로 이제 탈칵 뚝딱. 예, 금방 여니까 주인이 그걸 보고 아, 2, 3분 만에 여는데 내가 이 돈을 줘야 되나라고 얘기를 이렇게 하신 쉬운 거예요. 걸. 예, 그렇게 이렇게 많이 받아가냐고. 당신은 1분 이렇게 손가락 몇 번 뚝딱하고. 그렇죠. 아, 근데 똑같이 문을 열어준 행위인데. 예. 그래서 이게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다른 사람을 평가할 때 예. 결과가 똑같잖아요. 문이 열렸다라는 똑같은 결과에 얼마나 많은 시간을 들였나를 눈에 보이는 노력으로 다른 사람의 고생과 노력을 평가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걸 이름 붙여서 노력 휴리스틱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아, 그게 노력 휴리스틱. 그래요. 좀 이해가 가기도 합니다. 네. 그 일반적으로 이거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됩니까? 왜 노력을 어림짐작을 통해서 좀 이거를 왜곡하게 된다라는 거잖아요. 결과적으로. 기본적으로는 이 결과가 똑같을 때는 어떤 게 더 좋은지 평가하지 못하니까 과정에다가 중요도를 둔다 이런 느낌도 있고요. 또는 결과가 얼마나 좋은지 잘 모르겠다. 예를 들어 그림이나 와인 같은 것들이 나오면 아, 이걸 어떻게 평가해야 될지 모르니까 얼마나 많은 노력을 들었는지 과정을 한번 쳐다보자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노력 휴리스틱을 연구했던 연구자들은 어떤 걸 연구했냐면 네. 매장에 과일이 예쁘게 진열이 돼 있으면 매장에 과일이 엉망으로 진열이 돼 있을 때보다 해당하는 매장에서 돈을 더 쓰고 과일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더 사려는 경향이 있다라는 결과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들이 나를 위해서 예. 오랫동안 준비를 해온 그런 노력이 느껴질 때 그 선택을 한다. 그렇죠. 그러면 아까 그 문제 중에 정답은 1번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당신을 위해 지난해부터 준비했습니다. 예, 저희가 이거를 예. 그 9718님이 가장 먼저 마음에 와닿는다고 맞춰주셨고요. 2526님은 지난해부터 준비했어요라고 하면은 저만을 위한 이벤트인 줄 알고 착각하고 누르게 됩니다. 아, 그런 것도 정답을 있습니다. 맞춰주셨네요. 예, 맞습니다. 예. 이야, 결과적으로 이게 맞았고 사람들도 그 행동을 보였다. 네, 사람들도 그 행동을 보여서 실제 저희가 5개를 문자를 보냈을 때 누르는 확률이 증가하는 비율이 1번이 가장 높아서 예. 사실 저희는 되게 놀랐어요. 왜냐하면 노력 휴리스틱이라고 하는 건 미국의 행동 경제학자들은 잘 모르거나 별로 관심이 없는데요. 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다른 보기들 2번부터 5번까지는 대부분 미국에서 좋아하는 행동 경제학 메커니즘입니다. 뭐 2,000원이 어떻게 할인됐다, 뭐가 얼마나 잘 팔릴까 하는 것들은 다 결과에 집중돼 있거든요. 아하. 우리가 노력했어요라고 하는 그 메시지 노력 휴리스틱은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중시하는 그 행동 경제학이나 휴리스틱 같은 건 아마 아시아나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을까. 이거는 좀 한국형. 예, 한국형 행동 경제학이 아닌가라는 아. 예상을 지금 그럴 하고 수도 있는 있겠네. 중입니다. 그러게 서양 사람들은 과정보다 결과. 그래서 성과를 내란 말이야. 이거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아유 그래도 저 사람 고생했고 그렇죠. 오랫동안 노력했다는데 예, 이게 또 정의 있는 문화여서 맞습니다. 아 그래서 노력 휴리스틱에 더 빠질 수도 있다. 그렇죠. 이거 우리도 써먹어야겠다. 저희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도 이 하루치 원고를 그 전날부터 막 아이고 몇 시간을 준비하는지 참 예, 여러분을 위해서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게 회사에서도 네. 그렇지 않습니까? 직원이 그냥 오래 붙어 있으면 네, 오래 앉아 있으면 더 열심히 일하는 것 같고 그렇죠. 자리에 안 보이면 야 어서 노는 거 아니야? 그렇죠.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죠. 예, 이게 진짜 모든 사람이 다 빠져 있는 휴리스틱이에요. 저도 마찬가지고 편집장님도 마찬가지고. 그죠? 그래서 맞아요. 이게 극복하기 너무너무 어려운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뭐 어떤 상사가 뭐 고과철인데 이렇게 일찍 가도 되는 거냐 이렇게 얘기하실 때도 있고 뭐 비슷한 일을 해도 혼자 끙끙 앓고 있으면 잘 몰라주니까 뭐 야근이든 다른 사람들한테 얘기하든 나 고생하고 있어요라는 걸 자꾸 얘기해야 된다라고 하는 안타까운 이야기도 많이 들었습니다.
막 힘든 티를 안 내는 직원과 힘든 티 내는 직원은 또 달라질 수도 있고. 힘든 티를 내는 게 좋다라고 하는 슬픈 결과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뭐 시간 외 초과 근무라든지 야근이라든지 막 주말에 회사를 나온다든지 그러면 뭔가 더 열심히 하는 직원처럼 또 인정받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일부러 야근을 하는 듯한 느낌을 만드는 경우들도 많죠. 그래서 제가 어디서 들었는데 어떤 분이 지시를 받으면 미리 조사 다 해놓고 보고를 안 하고 있다가 임시 저장함에 저장해 두었다가 밤 11시 넘어서 자료가 이제 가도록 하는 동정심 유발 작전을 쓴다고 하시는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도 봤습니다. 분명히 이 일은 오후 4시에 마무리를 했는데 집에 가서 밤 10시에 단톡방에 올려서 부장님 완성했습니다. 네. 이야, 이거를 그럼 노력 휴리스틱을 또 잘 알고 써먹는 케이스네요, 이거는. 그렇습니다. 와, 무서운데요? 그러면 이게 또 반대로 직원이나 회사 모두 좀 비효율에도 빠질 수도 있는 거겠죠. 그러면 그렇죠. 이런 노력 휴리스틱에 좀 착각하지 않으려면, 여기 빠지지 않으려면 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거는 정말로 어려운 것 같은데요. 예. 아직까지 연구 결과도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쭤봤을 때 극복하신 또는 좋은 사례로 얘기해 주신 분이 2분 계셔서 제가 소개를 드리는데요. 이 2분의 사례는 제가 설명을 드렸을 때 어떤 회사에서 저 상사는 어디 있는 분이야, 나 저 사람이랑 같이 일하고 싶어라고 얘기를 해 주실 만큼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예. 그분이 이렇게 얘기해 주셨어요. 보고할 때 문제 없이 개발을 잘 끝냈는데 나중에 일 안 한 건가? 라는 이야기를 들어서 되게 걱정을 했는데 그 상사분이 오셔서 보고 없이 잘 끝낸 게 잘한 거야 라고 이렇게 어깨를 툭 쳐주고 가셨대요. 그래서 그게 좀 위로가 되었다. 내가 열심히 노력하지만 막 티 안 내는 걸 이미 알고 계신다. 그런 상사분도 계시다라는 게 너무 멋있더라라고 얘기해 주셨고요. 또 한 분은 본인이 신입사원일 때 부서장님이 열심히 할 필요 없고 잘해라 라고 얘기를 하셨다는데 처음엔 그게 너무 차갑게 들렸는데 그렇죠. 누구나 열심히 한다. 네. 결국 잘해야 된다. 네. 노력은 다 하게 되었으니까 노력하는 모습만 보이려고 굳이 노력하지 않아도 괜찮다. 잘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얘기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성과로 판단을 결과를 해야 해야죠. 저도 참 저희 와이스트리 직원들한테 그거 많이 강조하거든요. 결국은 성과다. 근데 또 일찍 가면 또 서운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사람 마음이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도 오늘 그 노력 휴리스틱이라는 거 배웠으니까 우리가 좀 마음을 한번 좀 컨트롤하는 데도 이용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국민대 경영학과 주재우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저희가 2부에서는요. 지난주 이 시간에는 국내 경제 내년 전망을 같이 해봤는데 김광석 교수와 함께 이번에는 국제 경제 흐름도 같이 좀 짚어보겠습니다. 잠시 뉴스 듣고 저희는 10시 5분에 금방 다시 돌아옵니다.